기억하신가요? 그때 김경훈 소장님께서 초대해서 문경 거기서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 저도 가수원 집 아들입니다. 지금 예천에 또 부모님 농사 짓고 있고 해서 우리 가수원의 실정 그리고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대학교 2010년부터 해서 33년째 그래도 꾸준히 사과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인데요.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대수선 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사과 축제 계속해서 벌청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임상식물연구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실험실인데요. 실험실 이름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약자도 애플, 이자가 빠졌지 만들어져서 예쁘게 별도로 사과의 연구만 이렇게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할 건데 특히 문경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험실로서 잠깐 소개하면요. 이 친구들이 주로 사과 탄저병을 주로 하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사과 불안병하고 또 미생물 제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학생 2명이 같이 여기 왔습니다. 사과 대표적으로 사과는 42개견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한 그 정도 되죠. 그죠? 가장 문제되는 것들. 그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탄저병만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탄저병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좀 덜했었는데요. 최근에 기상 변화 이런 것들이 특히 한 65% 정도 재배 면적 생산량이 있는 경북에 기후가 이제는 되게 안 맞아요. 안 맞지만 어쨌든 안 맞다 보니까 병해충이 예전보다 관리하기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고 또 그러려면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사과 탄저병 여러 가지 형태고 여기 이제 사과 탄저병을 내는 곰팡이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과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병증이 커져요. 커지면은 선생님들 잘 보시면 여기에 주황색, 요런 다몽색의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다 탄저병 포자예요. 그래서 이 포자가 특히 비가 오면 이게 위에 하나가 있으면 밑으로 다 떨어지죠. 그러면 밑에 한 나무가 다 탄저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한 나무가 그러면은 그 밭의 주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과 탄저병을 아주 쉽게 원래 선생님들 아마 15번, 20번 더 이상도 많이 치셨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무 약이나 횟수가 많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탄저병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온도와 습도가 맞는 조건, 그게 보통 이제 7월달, 8월달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9월달에도 습도가 높고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병이 발생이 많아요. 후기에는 견문이 썩은 병도 많이 생기게 되죠. 포자가 이렇게 해서 사과에 어디 붙어요. 붙으면은 습도, 그러니까 비가 오고 온도가 따뜻한 25도, 30도 되면은 발화를 하기 시작해요. 발화. 이렇게 싹이 튼다는 거죠. 그죠? 발화를 하고 부착기라고 하는 것을 모노판 빨판 같은 거를 딱 붙여요. 이제는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뚫고 들어가는 시간이 불과 48시간, 72시간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화해가지고 부착기 형성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아요. 8시간, 12시간만 해도 부착기 형성해요. 그때부터는 어떤 조건이 돼도 안 떨어진다는 거죠. 딱 붙어서 이제 뚫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이미 뚫고 들어간 뒤에 약을 보호살균제 아무리 쳐도 떡하니까 며칠 뒤에는 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뚫고 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셀로판 멤브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냥 우리 요즘은 담배를 많이 안 피우시는데 담배가 겉에 있는 비닐이잖아요. 그런 거를 올려놓으면은 탄저병이 부착기 형성하고 뚫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포자가 발화를 하고 부착기 요게 형성해요. 그래가지고 이 침입 균산, 이제 뚫고 들어가는 균산은 어때요? 사선 굴같이 굉장히 둥하고 힘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면은 겉에서 무슨 일을 해도 안에서는 벌써 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약을 아무리 친들, 약 쳤는데 며칠 뒤에는 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래 3월 8일에 어느 제 이제 농민이 한동안 연락이 몇 년 없으시다가 이렇게 산재병 때문에 접을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농가들이 다 이렇게 탄저병 초기에 그냥 다 갖다 버린, 원래도 탄저병이 뭐 문격뿐만 아니라 영주, 청소 할 것 없이 상당히 문제였죠. 이렇게 뭐 그게 조생종이든 중생종이든 뭐 난생종도 가릴 거 없죠. 잠깐 얘기하면 사과를 보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병이 나고 병이 나고 또 전염이 되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결국은 땅속이라든가 썩은 과일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줄기라든가 눈이라든가 일부 위에 월동을 해요. 근데 월동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되죠. 초기 전염 원인이 그만큼 많아지면은 100개가 있는 거하고 10개가 있는 거가 천지 차이예요. 물론 그 다음 해에 기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뿐이지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월동을 균사로도 할 수 있고 포자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겨울이 추워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햇빛 비치고 유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하지만 월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탄저병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할 건데요. 탄저병이 글로의 타입이나 아프터 타입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병들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중앙부가 엉뚱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 뭐 9월까지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약제 살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무슨 약제를 어떻게 살포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를 쳤는데도 좀 뒤에 보면은 점이 찍혀가지고 병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쳤던 그 약은 안 듣는다. 못 쓴다. 그러면은 다른 약제를 써야겠죠. 오늘 이따가 뒤에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약제를 쓰면 그렇게 되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뭐 연구소하고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다 하시면 됩니다. 대학이나 유아기 때는 뭐 유제 같은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전착제 사용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전착제를 요즘 의무적으로 많이 쓰세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것들은 안 써야 되는 것이고, 보호사용제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 방제력이라는 게 우리 농가 선생님들도 방제력이라는 게 내가 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약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요즘 농협에서 나온 것도 있고, 사과연구소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농약방에서 주는 대로 쳐요. 사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데도 한쪽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건 왜 그런가? 제가 탄저병을 하다 보니까 복숭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복숭아에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런 뭐 위에 이런 거 위에 또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여 하나 있으면 밑으로 퍼지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SSD가 돌 때 밑에 못 뿌리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SSD 그냥 5단으로 가면은
많이 놓치죠. 빨리 하고 장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놓칩니다. 뭐 병진 여러 가지 있고요. 백수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걸 키워보면 이렇게 돼지에서 우리 실험실에서 이렇게 커요. 오늘 그래서는 뺐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호두 탄저병이 문제가 많이 된다. 호두에는 옆집 안 치더라. 괜찮냐? 호두 탄저병은 사과 탄저병을 워낙 잘 일으켜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위 호두나무가 어때요? 과수원에서 역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병원성이 강해요. 그래서 잘 섞여요. 그래서 내 단거리에 호두나무 있으면은 약칠 때 거기도 좀 쳐줘.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입한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곰팡이 탄저병균이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포자를 형성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포자가 많이 나요. 엄청나게 많죠. 이 하나하나가 사과 탄저병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전에 여기에 뭐냐면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여기 이쑤시개 하나를 툭 찍어가지고 현미경을 본 거예요. 현미경 이쑤시개 하나만 살짝 찍어가지고 본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과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만 개의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워낙 머리카락 두께가 이만한데 워낙 작으니까 멀리 넣고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붙여요. 표면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건이나 습도 조건이나 맞지 않을 때, 맞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햇빛 때문에 말라 죽거나 뭐 이렇게. 근데 습도나 온도가 맞으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죠. 쌀이 나기 시작하고 굵고 들어가지고. 특히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했을 때 끝나고 난 뒤에 방제를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는 잎이나 이런 데 스쳐가지고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 포자가 있을 때 이런 영양분을 먹고 더 빨리 자라요. 그러면서 포자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약간 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빨리 비바람 불고 했을 때 빨리 방지하는 이유는 벼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물이 다 그렇죠. 포자가 이렇게 이제 붙으면은 처음에 포자 침입이 이렇게 돼요. 포자 안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고 들어가서 안에서 세포들 다 이제 망가뜨리고 겉으로 이제 병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잘하실 겁니다. 병증스러울 때. 그래서 지금 요거는 외국인데요.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병 같은 경우에는 견물성 병 같은 경우에는 견물성 병 하나만 없애버리면 병이 안 나요. 그런데 탄저병은 탄저병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를 없애버리면 다른 탄저병들 또 있어요. 사과에는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면 병이 안 나야 되는데 탄저병은 하나 없어져도 딴 개 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저병은 일반적으로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저병 종류가 요런 세 개면은 여기에 다 맞는 약을 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으로 보고된 건데요. 21종이 세계적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4개 정도가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맨날 여름에는 아예 가족은 삽니다. 그래서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하고 이제 강원도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67개의品種들을 매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수건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다 했어요. 하니까 우리나라에 보니까 7개의 탄저병品種가 종이 있어요. 7개.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이제 문제인데 7개 종이 있어.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가 농약 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그 종을 하나를 가지고 시험을 했고 좋은 거를 약재 등록을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해봤냐?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또 해보니까 다행히도
콜렉토트리콤 시아멘스라는 거와 콜렉토트리콤 프로티콜라라고 하는 탄저병들이 우리나라에는 두 종이 아주 두 종이에요. 두 종. 나머지는 몇 개의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경에도 아마 문경에도 시아멘스와 프로티콜라요. 이게 두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42%, 55% 이렇게 우종이 우점종. 그래서 문경에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파란 게 프로티콜라고 시아멘스. 그래서 문경에도 시아멘스와 프로티콜라가 비슷하게 있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만 중요하지 선생님들은 아쉽게 안 보셔도돼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프로티콜라라는 균은 그렇찬도 있고 한데 이쪽에는 프로티콜라가 많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시아멘스가 많아요. 강원도 쪽은 시아멘스 쪽. 근데 재밌는 거 재밌다는 거죠.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프로티콜라는 탄저병균을 죽이는 약제, 특히 이제 QI 계통이죠. 스트로빌루린 계통이라고 하죠. 스트로빌루린 계통하고 벤지미다조, 베노밀과 같은 약제에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원래도 뭐 그 스트로빌루린이나 베노밀, 벤지미다조 계통을 많이 쳤을 건데 저항성, 프로티콜라가 많은 가치에는 저항성, 내밭에 있는 균이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아멘스는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약을 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거예요. 고객이 비교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저희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병원성도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아오리, 인도, 굳이 부사 해보면 시아멘스 프로티콜라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이런 종들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점 찍히는 정도가 점수는 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으로 있는 것들이 역시 병이 잘 내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미국 넘어가면 그래서 이 홍도의 이제 탄저병이 우리는 홍도가 아닌 과목이지만 중생도 비슷할 거예요. 추석 가까워지니까 이게 이제 계속 특별되고 이슈가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착색제도 치료하는데요. 이거는 착색제에 의해서 병이 아주 촉진됩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색제를 쓰는 것도 조심해서 쓰시고 그럴 때 그냥 착색제는 우리가 일부러 따로 착색제 찾는 이유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균제하고 같이 칠 때 같이 잘 쳐야 된다. 그럴 때 잘 듣는 약하고 같이 잘 안 듣는 약, 어제 말했듯이 저항성들이 뱉는거 같이 치면 병이 더 잘 난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 더 잘 들으셔야 되는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게 있어서 준비한 것도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거만 일단 다음 기회 되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종이 많아서 그러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공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타겟을 하면 목표로 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농약을 하는데 그냥 쳐서 이 농약 치고 저 농약 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20번 쳤어. 근데 내가 그때 칠 때 비 오고 중간에 맑아가지고 바로 맑아가지고 쳤는 약이 어떤 약인가 알고 쳐야 돼. 그냥 치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또 비 오는 역할밖에 못했을 수도 있는 보호살균제는 일반적으로 포자 발화를 저해해요. 포자 발화를 저해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물체에 침투는 안 돼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부착이나 이런 게 잘 되도록 제재화를 했죠. 그래서 보르도이나 프로필렌, 글루타니올, 망포제도 이런 것들, 캡탄, 글루타니올인 이런 약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살균제. 보호살균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품목으로 얘기해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아이세넴 선생님들 많이 쓰는 아이세넴, 안트라콜, 그죠?
또뭐 또 어떤 게 있나요? 지오판, 난포제도 뭐 이런 것들 다 보호살균. 그 치료살균제는 일반적으로 침투 이행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병이 근사 생장을 억제하는 거죠. 뚫고 들어가고 침이 근사하게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투 이행이 되도록 뚫고 들어갔어. 들어간 걸 따라 들어가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어. 비가 일주일 왔어요. 그러면 햇빛이 쨍했어요. 내일부터 또 비 온대. 그러면 오늘 뭘 쳐야겠어요? 뭘 보호살균제 치면 될까 안 될까요? 이미 감염이 돼 있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침투 비행살균제 쳐요. 5월, 6월에는 보호살균제 쳐도 돼요. 보호살균제를 주로 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치료살균제는 베로미디움이나 뭐 카렌다진, 그러니까 네이트 매칠, 뭐 속신행 같은 게 베로미디움, 뭐 페노나조 실바토 같은 게, 페노나조 스트로빌루린 게 스트로빌루린은 선생님들 아마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7, 8월에 맨날 썼을 거예요. 가브리에 헤비치, 오타바,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이 썼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방살균제, 보호살균제는 포자가 여기에 좀 있을 때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살균제 5월, 6월에 치면은 사과가 뭐 조그만 때부터 해가지고 잎에도 붙어있고 할 때 치면은 여기에 넣죠. 그래서 거기에 마침 포자가 와 있는 놈은 이 약 보호살균제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걸 뚫어놨기 때문에 그 뒤에 포자가 날라와서 해도 약이 묻어있기 때문에 죽어요. 이런 보호살균제는 붙어있고 약효 지속 기간이 대체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붙어있어. 포자가 날라와도 죽이려고. 그런데 보호살균제 중에서도 요새는 뭐 침투 이행 효과가 조금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침서에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호살균제지만 이런 치료 효과가 일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침투 이행성 살균제, 치료제라고 하는 선생님들 많이 쓰는 살균 실받고 그죠? 스트로빌루린 계통들, 뭐 레노빌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있고 그래서 치료 침투 이행 살균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예방 살균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묻혀놓으면 여기가 이제 병 나지면 여기 안 나는 게 보호살균제 역할이고요. 치료살균제 여기 묻혔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도 여기는 다 병 나지면 여기 안 나는 거. 사과로 가지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살균제는 가나다람하고 다 있는데 사과에서 쓸 수 있는 약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뭐 다도 길고 나도 조금 있고 이런 정도의 작용 기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성 안 생기게 하려면은 계통을